네, 여의도를 발로 뛰어다니는 두 기자와 정치권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의도 여성시대. 오늘도 어김없이 두 분 나오셨어요.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한겨레 정유경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모습 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지금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이에요, 말 그대로. 그렇죠. 확진자도 더 나왔고. 국회는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 뭐 마스크를 좀 하고 다닙니까? 악수도 많이 해야 되는 직업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지역에 다 내려가셔서인지 네. 의원들은 찾아볼 수는 없고요.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외부인들은 굉장히 많은데 마스크를 한 사람은 거의 못 봤던 것 같은데요. 오히려 기자들이 조금 하는 수가 좀 네.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저도 잠깐 했다가 왜 이러냐 경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냥 네. 뺐습니다. 국회 내에서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약간 그런 생각보다 신경 안 쓰고요. 대신 악수는 좀 안 하려고 하는 느낌이요. 그런 분위기. 밥을 먹으려 만났다가도 악수해도 괜찮나 하고 농담을 하면서 이렇게 악수를 하는 네. 그 그런 정도 느낌. 저도 모르게 쭈뼛거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을 만나도 악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의원도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어떻게 했으면 네. 좋겠냐 상담하는 그런 의원도 있고요. 네. 선거사무소를 아예 개소를 연기하는 후보들도 그런 많고요. 경우 있었어요. 사정이 네. 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나마 야당에서 좀 이제 지금 여권에 대한 공세를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음. 오늘 의총장에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가 입장을 하면서 악수를 생략을 하고 들어갔어요. 원래 들어가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의원들한테 네, 네. 인사를 하고 하거든요. 가는데 네. 오늘 생략했습니까? 그리고 네. 의총장 앞에 손소독제를 구하기 힘들다는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네. 우한 폐렴 손소독제 이렇게 써서 붙여놨더라고요. 네. 근데 의총장에서는 뭐 악수를 안 할 수 있지만 지역구에서 만약에 주민들이 악수를 청해 올 때 안 과연 하기가 좀 정치인들이 힘들죠. 거부할 수 있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민주당 공천 드디어 민주당 얘기가 좀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습니까? 김진아 기자 한 2주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는데 선거일이 죄송합니다. 재밌었어요. 네. 네. 선거일 다가오면서 뭐 여당에서도 잡음이 좀 생기는 분위기예요.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진심으로 자유한국당에 묻어갈 줄 알았는데요. 네. 역시 기대를 버리지 않고 민주당의 실수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고 네. 이번 주는 정말 원종건 씨가 굉장히 컸잖아요. 컸죠. 네. 그리고 오늘 탈당을 했습니다. 결국에 오늘. 네. 탈당을 했는데 그게 좀 조사를 피하려고 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원래 조사를 들어간다고 했었거든요. 네. 이제 탈당했으니까 민주당 사람이 아니니까 당 차원에서 민주당에서는 조사. 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네. 넘어갔고요. 이분만이 아니라 11호 방산 전문가 11호 영입 인재죠. 방산 네네. 전문가 최기일 건국대 교수는 표절로 논문 취소 논란이 있었고요. 네네. 14호로 최근에 영입했던 청년 창업가 조동희 씨는 스펙용 창업 논란 이런 게 있었고요. 네. 근데 다들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을 했고요. 최기일 교수는 공동 연구자가 해당 논문을 단독으로 다른 학술지에 먼저 투고를 해서 게재를 했는데 본인은 이거를 몰라서 착오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을 했고 네. 또 조동희 씨는 2015년 일주일 만에 기업을 3개 창업했다가 2년 3개월 만에 동시 폐업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성과가 나지 않고 사업 이관 등을 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뭐 다 그렇게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설득이 네. 좀 되는 분위기입니까?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되는 겁니까? 해명을 하긴 했는데.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원종건 씨급의 파장은 없어서 아니어서. 네, 아. 그만한 관심은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검증이 이제 시작됐다는 느낌입니다. 이거는 원종건 그렇죠. 씨 이후로는요. 네네. 조금 더 당이 꼼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네. 이 원종건 씨 사퇴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가 공개 사과를 하긴 했죠. 그런데 그렇죠. 내부에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지적들이 있어 좀 성토가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보거나 보좌진 아니면 기자들까지도 다 공통적으로 말한 게 이건 예상했던 일이지 않냐. 워낙 지금 인재영 이런 일이 터질 예. 것을 예상했었다. 너무 네. 깜깜이고 너무 이벤트성으로 나오거든요. 네. 몇 호가 발표된다. 기대해봐라. 뭐 20대 남자다. 네, 이런 식으로만 네. 힌트만 살짝 흘리고 그게 딱 나왔을 때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넘겨버리는. 네. 그러니까 사전에 검증을 이뤄질 수 있는 단계가 전혀 아닌 거죠. 의원들도 뭐 일반 의원들도 모를 정도면 기자들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잘자잘하게 나오는 거죠. 문제가. 기본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그 영입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까? 이해찬 대표는 예전에 그 인터뷰 나와서 사실은 잘 모르게 하고 있다. 이게 사실 밖으로 얘기가 새나가면 좀 안 되니까 그런 딜레마가 좀 그렇죠. 있는 건 맞아요. 네. 어떤 분들이 좀 활동하고 계십니까? 그 영입. 이해찬 대표가 하고 계시고요. 네. 이분이 인재영입위원장이니까 하고 그다음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역시. 예. 네. 그리고 최재성 의원 이분이 전략기획자문위원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윤호중 사무총장, 김성환 대표 비서실장 뭐 이 정도인데 네. 딱 봐도
아무도 네. 언급을 안 할 그런 입꽉 사람 다물고 입꽉 다물고 계실 분들이란 이거 들리실지 모르겠네. 네. 네, 그럴 거기 때문에 전혀 이게 명단이 유출되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물론 추천은 외부에서 다 받긴 하는데 그 네. 명단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은 괜찮다 아니다 네. 이런 거는 그들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들만의 네. 리그이기 때문에 전혀 검증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이분들이 네. 특별히 좀 입이 무거우신 분들로 유명하신가 봐요. 많이 민주당 무겁습니다. 내에서. 많이 유명합니다. 그렇군요. 절대 나가지 윤호중 않습니다. 의원들도 네. 이만큼 보안이 철저한 적이 없었다. 없었다. 역대급이다 아, 하고 기자들한테 오히려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가보죠. 영입 인사 한국당에서도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네.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이 굉장히 네. 열심히 뛰고 있고요. 인재영입위원회를 꾸려서 뭐 김성찬, 박대출 의원 등이 위원으로 있고, 근데 어쨌든 위원장이 지금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뛰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네. 한국당은 이전에 박찬주 네, 네. 전 대장 문제로 굉장히 홍역을 치렀잖아요. 그때도 뭐 신비주의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그게 사전에 발표하기도 전에 네네. 문제가 되면서 네. 발표를 한 건지 인재영입 이론지 아닌지 논란이 일어났던 굉장히 그런 애매했었죠. 사건이었는데 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럽습니다. 음.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원정권 이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 이분 같은 경우도 영입 시도를 했었는데 네. 무산됐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한국당에서도 영입 시도를 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고 한국당은 어쨌든 염동열 위원장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 1심 선고가 나왔죠. 그 강원랜드 관련해서. 네, 네, 그래서 오늘. 징역 1년 실형이 나와서 아무래도 좀 기운이 좀 빠질 것 같아요. 인재영입에도 좋고.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러네요. 네, 일단 확보한 인원은 쭉 있다고 하니까 발표는 이어질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뭐 이번 그 양쪽 당 다 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외부에 알려지기 전까지 뭔가 신비주의를 가다가 그렇죠. 정작 인재를 발표하고 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쫙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몰려오고 사건 터지는 거죠. 터지고 네. 뭐 투서도 날라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어요? 정말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적 영역은 사실 확인하기 어렵다고 의원들도 말을 그건 하더라고요. 뭐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이렇게 말하면 여자 문제 있냐 했을 때 뭐 후보가 저 그런 거 없는데요. 알았어. 이렇게 넘어가고 뭐 수사를 할 수도 할 수가 없고. 없는 거잖아요. 네, 네. 수사 기관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네. 이 문제가 있는데 저는 좀 언론을 활용하면 어떨까? 언론을 활용하는 게 낫다 활용하는 차라리. 방법이 어떨까? 왜냐면 또 저희가 캐는 거는 정말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네. 그 논란이 있던 분들은 사실 뭐 무슨 뭐 사이트 같은데 이제 네. 검색 사이트에 한 번만 돌려봐도 나오거든요. 네네. 나오기도 하고 이런 분이 나온다 했을 때 제보도 들어오거든요. 네네. 제보가 많이 들어오죠. 그렇죠. 네네. 그런 거 한 번이라도 했을 때 이 사람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발표라면 이미 끝이 난 거라서 그러니까요. 어쩔 수가 없죠. 네. 그나저나 김혜영 최고위원 뭐 네. 쓴소리를 가끔 하시는 분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외부 인사 연기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청년 당원에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요구도 했네요. 이게 내부에서 뭔가 올라오는 소리들을 좀 대변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김영 최고위원 발언이 있었을 때 기자들이 박수를 쳤죠. 아 박수를 쳤습니까? 네, 정말 다들 내가 하고 최고다. 싶은 얘기야. 뭐 네, 이런 맞는 겁니까? 말인 바로 것 이런 같아요. 말을 했구나. 네.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없었는데 드디어 아. 말하는구나 했는데 정말 이게 공감이 가는 게요. 청년 정치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은 하잖아요. 저희가 항상 네, 총선 때. 네. 근데 그거를 안에서 키우는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꼭 항상 데려오는 게 아니라 아니 밖에서 데려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밖에서 네네. 깜짝 인사라고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전문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정치를 하고 싶었던 건지 공부를 해왔던 건지 이런 게 아니라 너 정치 한번 해보지 않겠니? 들어오면 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영입하니까 되지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당에 있는 청년위원회 사람들 뭐 대학생위원회 이 사람은 정말 뜻을 갖고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묻히고 외부 인사만 빛나니까 이 사람들은 공평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치도 네. 사실 기술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문적인 영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좀 신경을 안 쓴다 이런 얘기가 여야 할 것 없이 항상 나왔던 게 사실이에요. 특히 네. 당직자 출신 인재들을 섞이는 게 굉장히 아, 아깝더라고요. 그렇죠. 이분들은 예. 진짜 전문적인 정치인으로 양성이 된 사람인데 그렇죠. 그 외부에서 뭐 어떤 분야에서 한 40년, 50년 이렇게 한 분들 아니라 네. 이제 청년 인재를 데려오면서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인물들을 데려올 때 생기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거든요. 그나저나 여러 분들 중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네. 무려 4번째 그 논의를 거쳤는데도 아니요 이번이 네 번째로 갑니다. 이번이 이제. 네 번째입니까? 네 번째로 가고요. 네, 네. 어찌됐든 많긴 많네요. 그래서 세 많긴 번째까지. 많은데요. 네. 사실상 그 출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당에서는. 나지 말라고 또 했답니다. 네. 확인해봤는데요. 했다고 했는데 본인은 굉장히 관경하고요. 오늘
몇 시간 전인가 네. 조국 전 장관 추억을 언급하면서 페이스북 글을 썼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 네. 이런 언급까지 했습니다. 저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우선은 군산의 경제를 살리는 것. 나가겠다는 얘기죠. 나가겠다는 끝까지. 얘기인데요. 근데 이렇게 당하고 불편한 상황에서 잘 될지 좀 우려가 되네요.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저항하고 있다. 네? 저항하고 있다. 아 저항하고 있다.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저항하고 있다. 당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제 네. 당에서 정무적으로 이제 판단할 일만 남았거든요. 이분은 이제 검증은 사실 끝났다고 보면 되고요. 뭐 시세 차익 남긴 것도 다 기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부가 네, 끝났습니까? 기부가 끝났는데 네. 그거는 그거고 당에서는 부담이니까 부담된다. 판단을 해보겠다. 이런 상황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방금 김진아 기자가 얘기했던 정봉주 전 의원은 네, 어떻게 맞습니다. 또 되는 겁니까? 나오신다고 합니다. 나오는데 네. 이 당에서는 또 그렇더라고요. 나오고 싶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공천을 줄지는 모른다. 왜냐하면 검증을 안 거쳤거든요. 이분이 검증 신청을 안 했습니다. 오늘 서울신문 보도 보니까 네, 검증 신청을 안 하고 바로 그냥 공천 받으려고 했다가 뭐 딱지가 붙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던데 다른 분이 쓰긴 했던데. 그렇죠. 네. 이제 그러면은 검증위는 좀 있으면 끝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공관위로 넘어가는데 공관위에서 그러면 더 열심히 들여다보겠다. 그냥 넘기지 않겠다. 더 페널티를 줄 수도 있다. 오히려. 이런 분위기라서요. 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이것도 정무적 판단입니다. 이것도 정무적 네, 판단. 당에서 정무적 판단을 할 겁니다. 이분도.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쪽 얘기 쭉 나온 김에 계속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정 기자는 잠시만 좀 쉬어주시고요. 네. 이런 기분이었군요. 야권에서는 정봉주 의원 나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전 의원 나오기를. 나오길 바라고 네, 있습니까? 나오기를 뭔가 기대하더라고요. 공격 포인트가 될 네, 거라는 될 거라고 뜻이에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하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민주당 그쵸,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 지역이 굉장히 또 중요하거나 어려운 지역일 수 있는데 이 뭐 전략 공천 한 해, 뭐 경선 한 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거예요. 이게 교통 정리가 좀 되는 분위기입니까? 전략 공천은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광재 전 지사하고 이해찬 대표하고 저녁 만찬 중이거든요. 지금요? 네,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거를 또 되게 이례적 공개했습니다. 이게 당에서 원래 잘 공개를 안 하잖아요. 이런 네. 만찬 회동 같은 건 네. 공개를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광재 전 지사한테 힘을 실어주고 좀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강원 지역을 책임져라, 네네. 나와달라 이런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략공천 지역 중에 광진을은 좀 안 나가는 쪽으로 안 나가는. 정리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네. 약간 전략공천에서 말이 많습니다. 지금 열심히 준비한 후보들은 이런 식으로 꽂는다고 표현해도 괜찮을지 모르는데 네. 그런 분들한테 열심히 준비했는데 기회도 못 갖고 불출마하게 되는 거잖아요. 항상 선거 때마다 항상 그렇게 벌어지는 되는 일이긴 거잖아요. 하죠. 네. 네.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정말 크게 번지면 내부 싸움하다가 이제 한국당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위기가 있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아까 외신 탐험대 시간에 미국은 우한에서 자국민을 전세기에 태운 후에 앵커리지 공항에 격리한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요. 유튜브로 아이디 HBYI 쓰시는 분께서 문자 주셨어요. 앵커리지 공항은 중간 기착지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앵커리지 공항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마치 공군 기지라고 합니다. 문자 감사드리고요. 네, 여의도 여성시대 이어가겠습니다. 정유경 기자 드디어 한국당 오랜만입니다.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황교안 대표가 며칠 전에 보수 유튜브 채널과 인터뷰를 했어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광화문 세력을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황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관위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공천에 대해서는 최고위가 제재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공관위에서 하더라도 최고위가 마지막에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또 들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갈등설 견제 뭐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일단 황 대표의 발언은 좀 원칙론적인 얘기로 해석이 돼요. 네네. 원래 공관위의 결정이 최고위를 거치게 돼 있는 건 이제 뭐 사실입니다. 절차상은 절차상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황 대표의 그 평소 발언 스타일 같은 걸 봤을 때 원칙론에서 크게 어긋난 발언을 잘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뭐 어떤 정치적 함의를 크게 던지면서 뭐 이렇게 막 암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보다는 발언한 장소와 그 질문한 상대에 따라 좀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지금
프로그램 이름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보수에서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네. 결국은 태극기를 배려한 그쪽 극우 성향 지지자들을 배려한 좀 약간 달래기 무맛성 발언으로 네. 보이거든요. 네. 지금 한국당에서는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당의 쇄신, 혁신을 책임지고 있고 그렇죠. 황교안 대표가 지금 보수 통합을 책임지는 그런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갈등설이 벌어지게 되면 곤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도권을 놓지 않으면서 네. 다 같이 이렇게 태극까지 다 같이 끌고 가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려는 어필로 보여요. 네. 기본적으로 이 워딩은 어쨌든 그 유튜브 채널과 인터뷰 중에 그냥 기본적인 원칙론적인 원칙을 얘기를 하는 확인하면서 것이다. 좀 약간 달래기, 지지자 달래기 이런 네. 성격이 있는 게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이번 워딩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항상 이런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당 대표와 뭐 공천관리위원장, 뭐 장을 맡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간의 알력설, 그렇죠. 신경전 이런 네. 얘기는 항상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김영호 위원장도 언급을 했습니까 관련해서? 김용우 위원장이 네.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황 대표와의 신뢰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네. 이미 한 배를 탔다. 기본적으로 신뢰 관계다. 네. 나와 황 대표 사이에 틈새를 벌려보려는 질문은 답을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네. 다만 황 대표가 혁신 공천을 강조했으니까 그 뜻을 존중해서 혁신 공천에 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당 대표와 공관위원장이라는 게 둘 다 각각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기 때문에 네. 좀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인 건 맞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황 대표가 뭐 보수 통합이든 쇄신이든 간에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김용호 공관위원장과 굳이 알력을 부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김영호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공관이 굉장히 김영호 위원장이 좀 이렇게 세게 이끌고 가겠다 이렇게 의지를 보였잖아요. 어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는 주 3회 회의를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주 3회. 네, 네. 기자들 전화를 최대한 안 받으면서 피해서 회의를 하면서 네, 네. 지금 쌍문장로 똑같네요. 양쪽 다. 민주당보다 좀 속도가 늦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공천 작업의 큰 틀을 잡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29일 저녁에 발표한 걸 보면 원외도 컷오프에 포함을 시키겠다. 그리고 원외도. 네. 당대표급 지자체장 출신 후보의 공천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건 뭐 노골적으로 홍준표 전 대표 네. 혹은 김태호 전 지사 뭐 이런 거물급들을 겨냥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뭐 영남에 신청을 하더라도 딴 쪽으로 보내버릴 수 있다. 혹은 뭐 험지로 보낼 컷오프를 수 하거나 있다. 예, 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제 해석이지만. 네. 그리고 또 신인 가산점 제도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서 일단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도 높은 쇄신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네. 특히 권역별 차등 컷오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권역별 차등 컷오프. 이거는 이제 뭐 영남과 뭐 서울의 컷오프를 똑같이 적용하지 않겠다 이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영남권에 굉장히 가혹한 쇄신이 가해질 것으로 소위 말하는 쉬운 곳과 어려운 곳을 차등해서 차이를 주겠다는 거죠. 네. 굉장히 강도 높은 쇄신이 예고되고 있고 네. 근데 지금 TK 출신이 한 명도 없잖아요. 공관위원 중에. 네. 그래서 TK 쪽에서 굉장히 걱정, 근심, 불만이 부글부글한 상황입니다. 걱정이 많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요즘 정치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언급들이 많아요. 석방을 주장하는 목소리들.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죠. 이완구 전 총리도 그렇고 김영호 공관위원장도 그렇고 어떤 배경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박 전 대통령 탄핵 뒤로 정치부에 들어왔는데 네네. 뭐 3.1절 8.15 될 때마다 사실 특사 얘기가 안 나온 적이 없는데 네네. 사실 그때마다 여권 쪽에서는 아직 형기가 확정되지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사면이라는 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네네. 이번에는 다음 달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사면도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굉장히 현실적인 특히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파괴적인 시나리오가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김형호 공관위원장이나 이완구 전 총리가 석방 촉구 메시지를 낸 것은 총선을 앞두고 보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야권에서 네네. 이런 박 대통령의 판결이 나왔을 때 미친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작업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태극기 세력을 당내에서 지금 보수 통합에서 최대한 노골적으로 배척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좀 같이 가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여기에 네네. 장애가 될 거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박 전 대통령의 판결 결과가. 네. 거기다 영남권 의원들을 지금 강도 높게 물갈이하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반발을 하면서 뭐 박 전 대통령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불씨를 미리 사전에 좀 진화하자는 뜻에서 인도적 차원의 석방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내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대내적인 메시지 될 수 있고 또 이 이슈를 계속 꺼내 들면서 그러면 청와대나 여당 쪽에도 조금 부담을 주는 그런
그 양쪽 다 약간 그 전략적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자유한국당에 네네.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사실 아직도 계산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갑자기 이게 총선 직전에 통제할 수 없는 변수로 튀어나온 것보다는 네.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정리를 해주면서 좀 국민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게 한국당으로서 유리하지 마음을.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방금 좀 말씀을 하셨는데 태극기 세력과 어느 정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또 새로운 보수당과의 어떤 통합과도 또 직결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리를 못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같이 가는 걸로 정리가 되고 있다는 게 제 취재 결과고요. 티 안 내고 최대한 같이 가자. 같이 가는 것으로 최소한 분열은 안 된다. 이게 지금 네. 황 대표가 계속 꾸준히 내고 있는 메시지이고 네. 조용히 함께 가자 조용히. 이런 게 의원들의 바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문수 전 지사가 신당 자유통일당인가요? 지금 제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요즘 네. 자유당이 너무 많죠. 네. 거기 반발하는 움직임, 음. 이렇게 조용히 함께 가자는 이런 움직임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다는 거죠. 일부 태극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에서 인도적 석방 정도의 차원에서 좀 네. 어느 정도 융합하면서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저는 드는데 이건 제가 보기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메시지를 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향방이 갈 것 같습니다. 메시지를 지금도 혹시 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우리공화당 그 뭐 홍문종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 보면은 메시지가 마치 있는 듯하게 얘기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분들 되게 많은데 네, 네. 제가 보기엔 지금은 확인된 메시지는 아닌 것 없는 같고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태극기와 같이 가면 유승민 의원 등등이 상당히 반발할 거잖아요. 새보수당 쪽도 초반보다 조금 톤이 누그러졌거든요. 그래요? 네, 그전에는 반발짝 뒤로 빠지는 느낌입니까? 네, 이제 네. 한국당과의 통합 논의를 얘기하면서 그전에는 탄핵을 인정해라 이런 좀 강도 높은 분위기였는데 네. 요즘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 됐고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혁통위라고 해서 범중도보수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네, 네. 유승민 대표의 3원칙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걸 포함한 3원칙을 6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지만 어쨌든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기본적인 방향은 지금 정해졌다고 보기 때문에 뭐 태극기 가운데 일부가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저 사람들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는 함께 따라오는 것까지를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물밑으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뭐 완전 통합을 하면은 본인들 입장에서 가장 좋겠지만 또 연대 얘기도 나오니까 좀 헷갈리는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 안철수 전 의원의 행보가 굉장히 관심 받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민주당과 한국당에서는 각각 이 탈당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누가 먼저 이게 지금 하시겠어요? 여권인지 야권인지를 놓고 치열한 서로 네, 미루기가 진짜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안철수 전 편이 아니야, 의원은 뭐. 누가 챙겨야 되냐? 여권에서 챙겨야 되냐? 야권에서 챙겨야 그치. 되냐인데 전 국민의당 출신이니까 여권이 그전엔 여권이 생겼단 말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마크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권에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제 하지만 바른미래당도 나갔으니까 여권이 챙겨야 되는 그분은 거 아닌가. 보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을까라는 서로 지금 미루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런 그럼에도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느낌. 근데 네. 민주당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는 게 그 한국당세 보수세가 강한 지역은 좀 관심이 있더라고요. 안철수 전 의원이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 네네. 정말 보수 통합을 이끌 것인가, 같이 할 것인가. 왜냐하면은 후보가 다양하게 나오면 그분들 민주당이 유리하니까요. 다양하게 나오면 네, 보수- 분산되니까. 네. 보수세가 강한 곳에 후보가 많이 나오면 예전에 국민의당 효과가 호남에 있었던 것처럼 반대로 여기서는 민주당이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겠냐. 네. 후보가 많이 표를 가져가게 되면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되냐. 네.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는 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미루고 네, 막. 야당 기자에게 취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긴 했었죠. 네. 지금 뭐 야당 기자 나와 있으니까 정 기자 어디까지 취재가 됐습니까? 일단 안철수 대표는 지금 보수 통합에 관심이 없다고 선을 본인 입으로 긋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그었죠, 재차.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보수 통합 논의에 뛰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3지대에서 중도 신당을 창당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이 안철수 효과가 중도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중도 보수 통합에 막판에 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거부하고 있지만. 네. 그리고 중도에서 독자 생존을 계속하면서 있다가 총선 뒤에 합칠 수 있는 가능성도 뭐 충분히 열려 총선 있다고 뒤에요? 네. 보는 거죠.
특히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도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한국당은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원거리에서라도 끌어들이는 게 베스트다. 그래서 원거리에서라도. 네. 예를 들자면 안철수 이게 저 어디까지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네. 안철수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하게 되면 일종의 선거 연대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몇 개 지역구 좀 비워주고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거고 뭐 암묵적인 연대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좀 약간 또 다른 경우에는 만약에 안철수 전 의원이 중도 한국당과의 거리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정말 제3지대에서 있으면 있으면 이제 총선이 만약에 한국당이 불리하게 돌아갔을 그렇죠. 경우에 아까 그 얘기를 하면서 같이 왔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이제 결국은 나중에 또 합쳐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분은 총선이 아니라 더 먼 곳을 바라보는 분이 아닐까. 그렇죠. 대권 대권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기 총선보다는 대권을 생각하고 이번엔 가만히 있고 대선 이후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좀 잘 안 됐을 때 거기서 이제 등장할 수 있는 구원투수의 느낌으로 대권을 좀 노려보지 않을까. 이번에는 쉬어가는 타임? 그러니까 네.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당장의 어떤 총선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 계산보다는 그렇죠. 대선까지 이제 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리한 구도로 갈 것이다. 그럴 아, 거죠. 그래서 지금 이분이 당장 뭐 신당을 창당해서 뭐 의원 수를 몇 개 확보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좀 더 값어치를 좀 생각하지 않을까? 본인이 계속 마크롱 얘기를 하는데 이 마크롱이 네. 의석이 많이 없이 그랬죠.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거의 없었죠. 그런 방안을 네.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동섭 원내대표 대행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오늘 프랑스 대사관을 찾아갔어요. 네. 그 일부러 그 마크롱 대통령을 계속 그 상기시키기 연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노골적이죠. 제가 지난 네. 방송에서도 마크롱 마크롱. 이야기를 결국 했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네. 프랑스 대사관까지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혁통위에는 관심 없다, 보수통합에는 관심 없다고 일단 선을 긋고 실용적 중도라는 키워드를 내세운 다음에 마크롱 얘기를 하면서 프랑스의 필리프 르포르 대사를 면담을 했어요. 그리고 네네. 나와서 기자들과 말을 하기를 프랑스에서 자기가 많이 배웠다. 네. 마크롱의 실용적 중도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배웠고 프랑스의 인구 정책이나 교육 계획 통해서도 많이 배웠다. 좌든 우든 능력 있는 사람을 중용하는 이런 실용적 중도에 대해 배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네. 말이죠. 알겠습니다. 여의도 여성시대였습니다. 한겨레 정유현 기자,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